여러분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이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점심값 몇천 원이 오르는 것에 한숨을 쉬는 동안 당신의 새끼 손톱만 한 금조각 하나가 소리 소문 없이 1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금속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해온 화폐라는 시스템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국내 금 시세가 한 돈당 95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무려 77%나 폭등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 당신의 월급 통장을 들여다보고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자산도 금처럼 77%나 불어났는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지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147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월급만 그대로 멈춰 있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금은 무려 65%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기록하며 미국 주식시장의 상징인 S&P 500 지수보다 3배가 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인공지능이나 비트코인 이야기만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는데 정작 가장 무섭게 오르고 있는 금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금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요동치거나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자산이 아니기에 자극적인 뉴스를 원하는 대중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서민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가격표 따위는 보지도 않고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4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가치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국채 보유액을 추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들이 왜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미국 국채를 버리고 이자 한 푼 나오지 않는 금이라는 차가운 금속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가 없는 금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지금 시장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오래된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연 4%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온스당 5,000달러를 향해 멈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금이 오른다는 이 기이한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를 목격했고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저축하며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는 종이 화폐, 즉 통화 가치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연방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뉴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한 명당 4,500달러씩 빚을 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천문학적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그들은 결국 돈을 더 찍어내어 빚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집도하는 것과 같아서 정부는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를 몰래 깎아내려 자신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는 진짜 이유는 더 이상 달러라는 종이 조각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이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3천억 달러를 순식간에 동결해버린 사건을 당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거대한 자산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한 중국이 과연 자신들의 달러 자산은 안전하다고 믿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중국은 자신들도 언제든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미국 국채 보유량을 1조 2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절반이나 과감하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채를 팔아치운 그 막대한 돈으로 사들인 것은 누구도 해킹할 수 없고 동결할 수 없는 유일한 진짜 돈, 바로 금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바로 이 거대한 돈의 흐름과 시스템의 균열을 이미 간파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흔들릴 때 무엇이 끝까지 살아남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싸서 못 사겠다거나 고점이니 떨어지면 사겠다며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명조끼가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핵심은 금값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무섭도록 빠르게 싸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경제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 대신 당신이 마트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삼겹살 가격의 변화로 이 무서운 현상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g당 2,000원 하던 삼겹살이 올해 2,500원이 되었다면 그것은 돼지고기가 갑자기 귀해져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돼지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기일 뿐이지만 그것을 교환하는 당신의 돈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를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10,000원으로는 500g을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400g밖에 살 수 없다면 사라진 100g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훔쳐간 것입니다. 금값의 상승 또한 삼겹살과 똑같은 원리이며 금은 단지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인 준비자산 재편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나라들이 전쟁을 대비해 탄약 창고의 내용물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라는 탄약 창고에 미국 달러와 국채를 가득 쌓아두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무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한 방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창고에 쌓아둔 달러가 한순간에 쓸모없는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영원한 화폐인 금으로 급하게 채워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가치가 미국 국채 보유액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의 재화폐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카지노에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칩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게임이 끝난 후 언제든지 카운터에서 진짜 현금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과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지노 측에서 갑자기 칩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당신 손에 들린 그 플라스틱 조각들은 순식간에 쓰레기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달러가 지금 바로 그 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는 달러를 은행에 가져가면 언제든지 실물금으로 바꿔주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은 일방적으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순간부터 돈은 실체가 없는 단순한 정부의 약속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러는 정부를 믿는다는 신용 하나로 지탱되는 종이 조각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채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과정을 역행하여 위안화를 가져오면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즉시 실물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가동하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석유를 판 대금으로 받은 위안화를 곧바로 금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실물 자산으로의 거대한 회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의 재화폐화라는 현상이며 금이 다시금 종이 화폐를 밀어내고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돈의 왕좌를 되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당신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역사의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 퇴환 중단을 선언했던 1971년 당시 금의 가격은 온스당 고작 35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과 10년 후 금값은 850달러로 24배나 폭등했고 달러만 믿고 있던 사람들의 자산 가치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10년 동안 미국의 물가는 2배로 뛰었고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0,000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은 구매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돈으로 금을 샀던 사람은 자산이 24배나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했지만 금은 그 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종이에 적힌 약속들은 모두 사라지지만
금 덩어리라는 실물 자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2008년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미국의 연방 부채가 당시 10조 달러에서 현재 35조 달러로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제 시한폭탄의 규모가 과거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위기 때보다 3배 반이나 커진 상태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금이 정치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화폐라고 말하며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금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땅속에서 힘들게 캐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공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금 생산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미 지구상에서 캘 수 있는 금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금 가격이 아무리 치솟아도 당장 내일 아침에 금을 더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금광 하나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탐사부터 인허가, 설비 구축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생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금광업계 전문가들은 지금도 금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폭발하는 최악의 불균형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공급 부족을 근거로 2026년 말 금값이 5,4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봄에 6,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JP모건 또한 5,500달러라는 전례 없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세계 1위 금광 기업 뉴먼트의 전 회장 피에르 라송드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 풀린 막대한 돈 중에서 단 1%만 금으로 이동해도 금값은 15,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15,000달러는 지금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돈당 300만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이것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금시장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되기에 충분히 가능한 계산입니다. 혹시 이 모든 전망이 사기라고 의심된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50번 넘게 갈아치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금이 고점이라고 경고할 때마다 금은 그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그 고점을 50번이나 뚫고 올라갔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믿었던 금융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릴 때마다 금은 언제나 가장 강력하게 튀어올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창한 세계 경제 이야기는 접어두고 냉정하게 당신의 현재 상황과 당신의 주머니 사정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켜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주식과 예적금 그리고 금에 각각 몇 %씩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초년생인 20, 30대 직장인이 열심히 모은 3천만 원을 안전하다고 믿고 전부 예적금에만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후 예금 금리가 3%라고 가정하면 당신의 돈은 3,090만 원이 되어 고작 9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3천만 원 중 딱 10%인 300만 원을 금에 넣어두었다면 그 작은 선택이 결과를 완전히 바꿨을 것입니다. 금값 상승률 77%를 적용하면 300만 원은 531만 원이 되어 앉은 자리에서 231만 원이라는 수익을 당신에게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2,700만 원의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총 3,312만 원이 되며 예금만 고집했던 사람보다 222만 원을 더 벌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투자의 귀재여서가 아니라 단지 자산의 10%를 금으로 바꾸어 두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마법 같은 결과입니다. 반대로 금값이 20%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 자산에서 보면 당신이 입을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산 1억 원을 가진 40대 가장이 주식의 80%, 현금의 20%를 넣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장이 폭락하여 주식이 30% 빠지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 2,400만 원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증발해 버립니다. 하지만 같은 1억 원을 주식 70, 현금 20, 그리고 금 10%로 나누어 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식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금은 반대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 당신의 포트폴리오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금이 10%만 올라 주어도 손실을 수백만 원 줄일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멘탈입니다. 자산이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공포 속에서도 내 자산의 일부는 살아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패닉셀링에서 구해줍니다. 그 심리적 안정감이야말로 시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원을 전부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려는 60대 은퇴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연 3%의 이자로 900만 원을 받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4%라면 당신의 돈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1200만 원의 가치가 사라지는데 이자로 900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300만 원씩 잃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3억 원 중 딱 10%인 3천만 원을 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작년처럼 금이 폭등했다면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갉아먹은 손실을 메꾸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금이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는 인플레이션이 높고 세상이 불안할 때 금이 빛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복리의 마법을 적용하여 매년 100만 원씩 금에 투자하고 연평균 10%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후 당신이 쥐게 될 돈은 원금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753만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 됩니다. 만약 금이 최근 2년간 보여준 것처럼 연평균 20%씩 오른다면 10년 후에는 3배가 넘습니다. 금이 연 20%나 오른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작년에만 65%가 올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금이 무조건 돈을 벌어다 주는 만능 열쇠라고 주장하며 당신을 현혹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은 주식처럼 배당금을 주지도 않고 예금처럼 이자를 주지도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금 덩어리를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새끼 금 덩어리를 낳지는 않기에 평상시에는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요동칠 수 있어 2013년처럼 순식간에 28%가 빠지는 아찔한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을 단기간에 사고 파는 투기 수단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이 급한 사람들이 금을 투매하여 2020년 3월처럼 금값이 같이 폭락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에는 금이든 주식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세계 경제가 거대한 지진이 오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5조 달러 부채와 유럽의 고령화,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위험한 톱니바퀴를 보십시오. 이 모든 시한폭탄들이 어느 한 곳에서라도 터지게 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예고편에 불과할 정도로 거대한 충격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종이에 인쇄된 화려한 약속들은 발행 주체와 함께 사라지지만 금은 그 폐허 속에서도 홀로 빛날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정부가 무너져도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금일 뿐. 그 누구의 보증이나 약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그린란드를 넘보고 있다는 소식이나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 시도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총성이 오가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격화될수록 겁에 질린 거대한 자금은 가장 안전한 금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기적적으로 연착륙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금값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값은 온스당 5,500달러, 국내 기준 한돈당 110만 원 선까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는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주요 투자은행들의 예측대로 5,400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위기가 폭발하고 금융 시스템이 충격을 받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닥친다면 금값은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했듯이 온스당 6,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 환율까지 폭등하면 상상 초월의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 한 돈의 가격은 130만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금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데, 그러려면 네 가지 기적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오르며 전쟁이 사라지고 물가가 잡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를 보았으니 시선을 돌려 당신의 자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서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당신의 전 재산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적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라면 당신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가 터지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어 비율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 앞에는 ETF와 실물금, 그리고 한국거래소 금시장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ETF는 증권 앱에서 주식처럼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 수 있어 가장 편리하고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이금이기에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계좌에 접속조차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실물 골드바는 당신의 금고에 넣어두면 세상이 무너져도 온전히 당신의 소유로 남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실물금은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많이 붙고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 금시장은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절묘하게 섞어 놓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수수료를 내고 실물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제안합니다.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는 ETF를, 최후의 안전을 위해서는 실물금을, 그리고 세금 혜택을 위해서는 금시장을 활용하십시오. 특히 세금 문제는 당신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에 부자들이 왜 금을 사랑하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금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둔 골드바 가격이 3배가 올라 1억 원의 수익이 생겨도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같은 수익을 냈다면 세금으로 수천만 원을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투로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불리고 지키기 위해 조용히 금을 사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몰래 피할 수 있다는 달콤한 착각에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금덩어리를 몰래 건네주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며 그들은 당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큰 돈이 인출되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은 이를 상속자산으로 간주하고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금 지급기에서 고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레이더망에 즉시 포착되어 의심을 사게 됩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타깃이 되어 더 큰 재산을 잃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은 투명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때 가장 빛나며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몇 %입니까? 만약 그 숫자가 0%라면 당신은 에어백도 없는 자동차를 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순간 당신을 지켜줄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은 당신에게 벼락부자가 되는 기회를 주는 엔진이 아니라 자산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이자 에어백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경고했던 전 세계 자금의 이동에 관한 무서운 숫자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풀린 돈 중 단 1%만 금으로 이동해도 금값은 15,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 예측 말입니다. 15,000달러는 지금 가격의 3배가 넘는 금액이지만 현재 전 세계 자산 중 금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고작 0.5% 수준에 불과한 이 비중이 1%로, 아니 2%로만 늘어나도 금값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거대한 돈은 이미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탈출구를 찾기 위해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금값이 너무 비싸다고 투덜대거나 지금이 고점일 것이라며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또 1년이 지나고 가격이 더 오르면 그때 샀어야 했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역사를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1971년 금값이 꿈틀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지금의 당신처럼 이미 너무 비싸다며 투자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싸다고 고개를 젓는 10년 동안 금값은 무려 24배나 폭등하여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금값이 온스당 250달러에서 오르기 시작했을 때도 대중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한탄만 했습니다. 그러나 금은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2011년에 1900달러를 찍으며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또다시 5000달러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사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5년 뒤 금값이 10,0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당신은 그때 가서 또다시 5,000달러일 때 살 거리라며 후회할 것입니까? 저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집을 팔아 금을 사라고 강요하거나 전 재산을 금에 걸라고 부추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가 알던 달러 중심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얼음처럼 녹아내리는 이 변화의 시기에 현금만 붙들고 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수영장 바닥에 앉아 숨을 참고 무작정 버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은 그 깊고 위험한 물 속에서 당신이 수면 위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비상사다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도 앞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당신은 출근하는 지하철 아닙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에 사무실이나 편안한 집입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댓글로 당신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장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의 자산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다짐을 댓글로 적어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적고 선언할 때 당신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금융지능을 깨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주변 사람 한 분에게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끼는 그 사람의 미래와 자산을 지켜주는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 대리였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부를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5년과 2026년의 금값 전망을 분석하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금 투자가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시경제 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 부채의 증가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현황을 통해 달러 중심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만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내 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ETF와 실물 골드바 그리고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금을 선택하는 숨겨진 이유와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는 올바른 상속 및 증여 상식을 공유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배분 상태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빚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데이터로 한국 경제를 해부하는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거시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해일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집값을 어떻게 덮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서울은 불패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다시 폭등할 것이다. 이 달콤한 말들을 믿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한국 부동산의 진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대폭락의 원년, 즉 모든 거품이 터지는 D-Day는 바로 2026년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점쟁이의 예언이 아닙니다. 공급과 수요, 그리고 인구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폭발을 일으키는 수학적인 예정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공급 폭탄의 역습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물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시장에 쏟아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2026년과 2027년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2025년까지만 유효한 거짓말입니다. 2026년부터는 역사상 유례 없는 공급 과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재앙, 바로 베이비 부머의 탈출럿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국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1960년대생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막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1964년생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중산층입니다. 서울에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를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끊겼습니다. 그런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그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집만 팔면 노후는 편안할 거야. 20억이면 평생 쓰고도 남지. 그래서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습니다. 문제는 김 부장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70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버티면 오른다는 믿음으로 안 팔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생존의 임계점이 옵니다. 현금이 마른 수십만 명의 은퇴자들이 동시에 매물을 쏟아낼 것입니다. 서로 먼저 팔기 위해 호가를 낮추는 처절한 투매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옆집이 15억에 내놓으면 나는 14억에 내놔야 하고 윗집이 13억에 내놓으면 나는 12억에 내놔야 팔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 집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 구매력의 실종입니다. 지금 20대와 30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당군 일에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가난한 세대입니다. 취업문은 닫혔고 월급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부모 세대가 투기로 올려놓은 20억이라는 집값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는 냉혹합니다. 팔아야만 하는 노인은 100명인데 살 수 있는 청년은 0명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절벽, 이 단어는 단순히 거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가가 20억이든 30억이든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공포를 그들은 정확히 30년 전에 겪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 도쿄의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버블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그래프와 고령화 속도 그래프는 일본의 1990년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겹칩니다.
아니, 한국의 속도가 일본보다 2배 더 빠릅니다. 일본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졌지만 한국은 단 5년 만에 급격하게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인구 통계학이 보여주는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콘크리트는 늙지 않지만 사람은 늙습니다. 그리고 늙어버린 도시에 비싼 값을 지불할 자본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 전세, 이 시스템이 집값 하락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전 재산인 보증금이 어떻게 증발해 버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전세 제도가 왜 합법적인 폰지 사기일 수밖에 없는지 그 끔찍한 수학적 비밀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주행가이, 집값 하락이 집주인만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입자인 당신의 파산 선고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세 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 투기판에 뛰어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금융 시스템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전세는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주인에게 당신의 전 재산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고위험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대폭락장을 앞두고 그 위험한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죽음의 갭 투자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집주인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매매가 10억 원, 전세가 8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집주인은 고작 내 돈 2억 원을 들여서 10억짜리 집의 명의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바로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갭 투자라고 부르지만 금융용어로는 1대4 레버리지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집값이 12억이 되면 집주인은 앉아서 2억을 벌고 당신은 2년 뒤 원금을 돌려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폭락장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집값이 20% 빠져서 8억 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의 자본 2억 원은 이미 증발해서 0원이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8억 원입니다. 세금 떼고 중개수수료 떼면 8억도 안 남습니다. 당신의 전세금 8억 원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역전세난의 공포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다음 세입자는 6억 원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차액인 2억 원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습니다. 모든 돈이 집에 묶여 있으니까요.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선택하는 것은 배째랍니다. 돈이 없으니 못 돌려줍니다. 경매 넘기든 마음대로 하세요. 집주인은 파산 신청을 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쇄부도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갭 투자자들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굴립니다. 그중 한 채에서 사고가 터지면 자금 회전이 막히면서 나머지 모든 집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왕 사태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의 다른 투자 실패 때문에 내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는 확정일자도 받았고 선순위 세입자니까 괜찮아라고 자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경매 장부를 열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당신의 전세금보다 영순위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정부는 세입자보다 세금을 먼저 챙깁니다. 게다가 경매 낙찰가는 시세 70%, 60%로 곤두박질칩니다. 결국 세금 떼고 은행 빚 떼고 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돈은 반토막이 납니다. 당신은 전세금 4억 원을 날리고 한겨울에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 망치 소리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화곡동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그 규모가 2026년에는 전국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확대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전세금은 은행 금고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남의 집 콘크리트 벽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인구 소멸이 어떻게 지방도시 전체를 유령도시로 만들고 GTX가 뚫리면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왜 치명적인 착각인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은 다르다, 수도권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GTX가 뚫리는 지역은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 지리학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착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교통이 빨라지면 지방의 인구가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로 더 빨리, 더 많이 빨려 들어갑니다. GTX는 지방을 살리는 혈관이 아닙니다. 지방의 인구와 소비, 그리고 자본을 서울, 강남으로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까지 20분이면 가는데 굳이 동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겠습니까? 동네 병원을 가겠습니까? 동네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모든 소비가 서울로 집중됩니다. 그럼 GTX 역세권 주변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합니다. 상권이 망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주택 수요도 사라집니다. 편리한 교통은 역설적으로 그 도시의 자생력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 도시들을 보십시오. 이미 유령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아파트 단지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암흑천지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화려한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선행 지표는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과거 부동산 불패의 공식이었던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이제는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줄줄이 폐교됩니다.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 폐교된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노인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울리는 동네. 과연 그곳의 집값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곳의 부동산 가치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다마신도시를 보십시오. 1970년대 다마신도시는 지금의 동탄, 분당, 송도처럼 젊은 부부들이 선망하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그곳은 노인들만 남은 거대한 현대판 고려장터가 되었습니다. 빈집이 넘쳐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때 5천만 엔을 호가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500만 엔 10분의 1 토막이 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을 공짜로 줄 테니 관리비만 내고 살아달라고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이후 대한민국 수도권 외곽 도시들이 마주할 섬뜩한 미래입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갭 투자를 해놓으셨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서라도 파십시오. 지금은 손절매가 아니라 탈출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이 되면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아예 없는 거래, 실종의 공포가 덮칠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증발해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없는 곳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곳에 집값 상승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6년 대폭락장에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 3가지를 공개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2020년 대폭락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고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행동 강령 3가지를 제시합니다. 행동 강령 1. 전세를 버리고 월세로 갈아타라. 가장 시급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내는 돈은 아깝다,
은행 이자가 월세보다 싸다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폭락 전야에 월세는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돈 수억 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100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전세금 5억 원이 묶이거나 날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확보한 현금은 안전한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으로 옮겨두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월세를 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종이 쪼가리 계약서가 아니라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왕입니다. 행동강령이 대항력을 갖추고 세금을 확인하라. 부득이하게 전세를 살아야 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숨겨진 지뢰가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체납세금입니다. 법원 경매에서 은행 대출보다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무조건 먼저 빠져나가는 영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주인이 안 낸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집주인이 종부세 수천만 원을 밀려 있다면 당신의 보증금은 그만큼 공중분해됩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뭘 그런 걸 보여달라 하냐며 화를 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부동산을 나오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망해도 공공기관이 대신 돈을 갚아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집이라는 뜻은 국가도 그 집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행동 강령 3.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2026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 기행가하고 덤벼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동산 하락장은 주식처럼 V자로 반등하지 않습니다. L자로 길게 이어집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침체를 겪을 것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릎에서 사려하지 말고 발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현금을 쥐고 달러를 모으고 시장이 충분히 피를 흘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되어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IMF 때 헐값에 빌딩을 샀던 부자들처럼 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세라는 폰지 사기판에 남아서 폭탄을 안고 터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현금화하여 방공호로 대피할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등기부 등본을 보며 깡통 전세 구별하는 법과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대한민국 최후의 입지 3곳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월스트리트의 눈으로 본 부동산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아파트 현관 앞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익숙한 쿠팡 박스 대신 회색이나 노란색 비닐 포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 안에 든 일, 영원짜리 물건들. 여러분은 그것을 가성비라고 부르지만 월스트리트의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회색 비닐 하나가 배달될 때마다 한국의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고 한국의 일자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총성 없는 경제 침략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데이터로 한국 경제를 해부하는 채널입니다. 작년 안에 무역 적자 180억 달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과 구미의 공장들이 왜 멈춰서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 만드는데 가격은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쫓겨났고
현대차가 공장을 팔았습니다. 대기업도 못 버티는데 과연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사망진단서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회색 비닐의 정체, 바로 중국의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에 투하하고 있는 저가 폭탄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주머니 사정이 가벼우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눈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보면 저 아파트 복도에 쌓여있는 비닐 택배들은 한국의 중소상공인들을 학살하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유통의 생태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떼옵니다. 거기에 운송비, 관세, 그리고 마진을 붙여서 한국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동대문 옷가게 사장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부업을 하는 청년도, 쿠팡의 셀러들도 다 이 구조 속에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중간 단계인 한국 사장님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쏩니다. 배송비 무료, 반품 무료, 심지어 가격은 한국 사장님이 도매로 떼어오는 원가보다 더 쌉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지금 동대문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한때 불야성을 이루며 현금을 자루에 담았다던 그 도매 상가들이 지금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임대문의 종이가 휘날립니다. 새벽 시장의 활기는 사라지고 상인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수십만 명의 영세 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1영원 무료 배송이라는 국가 자본을 등에 업은 중국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 앞에서는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전략을 초토화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다 굶겨 죽입니다. 한국의 유통망이 다 무너지고 경쟁자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가격을 올리고 시장을 독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리와 테무는 한국이라는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돈의 힘에 한국의 유통 생태계가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공습의 범위가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케이스 같은 싼 공산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전제품, 가구, 캠핑용품, 심지어 신선식품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은퇴 후 치킨집 대신 창업을 꿈꾸던 여러분의 이웃이 운영하는 그 작은 가게들이 중국의 앱 하나 때문에 매출이 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싸져서 좋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이웃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 가족의 소득이 증발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안에서 돌아야 할 돈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입니다. 유통이 무너지면 그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바로 제조업입니다. 유통망을 장악한 중국 플랫폼은 이제 한국 공장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너네 물건 우리 앱에서 팔고 싶어? 그럼 수수료 30% 내놔. 싫으면 나가. 플랫폼을 뺏기는 순간 주인과 노의 위치는 뒤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주권을 1영원짜리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삼성이 세계 1등 아니냐? 현대차가 전기차를 얼마나 잘 만드는데 감히 중국 차 따위가 비비냐? 중국이 아무리 따라와도 기술 격차는 아직 5년 이상 벌어져 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10년 전에 낡은 신문 기사에서나 볼 법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실은 아주 잔인한 단어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너크래커입니다. 호두를 깨는 기계를 너크래커라고 하죠. 위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원천 기술이 누르고 밑에서는 중국의 무지막지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 사이에 낀 한국이라는 호두가 지금 산산조각 나기 직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전자를 한번 봅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은 삼성 갤럭시 폰을 사기 위해 백화점 앞에 줄을 섰습니다. 당시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 됩니다. 통계상으로 기타 항목에 묶이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화웨이, 샤오미, 오포 같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짝퉁폰이라고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삼성보다 더 얇은 폴더블 폰을 내놓고 삼성보다 더 빠른 충전 기술을 선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개발한 기술을 그들은 불과 6개월 만에 베끼고 가격은 절반으로 내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와 자본의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간재의 배신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같은 부품, 즉 중간재를 팔았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도 부품까지 다 만들겠다며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중국은 디스플레이도 자급자족하고 배터리도 자급자족하고 심지어 석유화학 기초 소재까지 스스로 만듭니다. 한국산 부품을 사주던 거대한 고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팔 물건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 물건을 안 사도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에 발생한 180억 달러 무역 적자의 진짜 원인입니다. 현대차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대차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매각되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 BYD는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등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중국 캣들이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 굽히고 현대차마저 원가를 맞추기 위해 중국산 배터리를 사다 쓰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오만입니다. LCD 디스플레이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산업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BOE 같은 기업을 키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 저가형 LCD 시장은 중국이 100% 독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국 기술은 멀었다고 방심하다가 당한 것입니다. 이 악몽이 이제 조선업,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이 없다는 말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자체 우주정거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그 살벌한 제재 속에서도 7나노 반도체를 자체 생산해낸 독한 나라입니다. 이 거대한 굴기 앞에서 한국 제조업은 길을 잃었습니다. 일본처럼 소재와 장비 기술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인건비가 싸고 내수 시장이 큰 것도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 가격 경쟁력은 잃었는데 기술 격차는 사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너크래커의 실체입니다. 이대로 3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월스트리트의 보고서는 한국이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부품을 만들면 한국은 그것을 가져다가 조립이나 해주는 단순 생산 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중국 기업의 하청업체 스티커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아십니까?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수도였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 차에 밀려 공장들이 문을 닫자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인구는 반토막이 났고 화려했던 건물들은 흉물스러운 유령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녹슨 공장지대, 러스트 벨트라고 부릅니다. 불길하게도
지금 대한민국 지도 위에 이 러스트벨트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군산을 기억하십니까? GM대우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가동을 멈췄을 때 군산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오토바이 부대로 꽉 찼던 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배를 채워주던 국밥집, 삼겹살집들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원룸촌은 유령마을이 되었고 아파트값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데이터는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예고편일 뿐이다. 다음 타겟은 대한민국의 심장, 울산, 거제, 구미, 창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산 저가 선박에 밀려 거제도의 도크가 텅 비는 날을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으로 울산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날을, 그것은 단순히 대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시민,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백만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도시들은 철저한 기업 도시입니다. 기업이 세금을 내고 기업이 사람을 모으고 기업이 집값을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만약 중국에게 밀려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인구 엑소다스가 일어납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그곳에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도시에 남는 것은 갈 곳 없는 노인들과 빈집뿐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붕괴입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을 지탱하던 유일한 힘은 바로 고소득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연봉 1억을 받는 현대차, 삼성전자 직원들이 있었기에 지방 아파트 값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 누가 그 비싼 아파트를 사주겠습니까? 공단 근처의 아파트, 상가, 원룸, 건물 모두가 가치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래, 실종의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자체의 파산입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사라지면 시청은 가로등 켤 돈도 도로를 보수할 돈도 없어집니다. 도시는 급속도로 낡고 더러워지고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디트로이트가 겪었던 지옥이고 지금 중국의 공습 앞에 놓인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의 끔찍한 미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살려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미 경쟁력을 잃고 중국산보다 가격은 2배 비싼데 성능은 비슷한 공장을 세금으로 계속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눈물도 없고 동정도 없습니다. 오직 효율성만 따질 뿐입니다. 지금 중국은 보조금이라는 마약을 맞으며 미친 듯이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물건을 헐값에 전 세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던 관세 장벽도 무너지고 기술 격차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울산, 창원, 구미 같은 산업도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곳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막연한 희망을 가질 때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이 러스트벨트의 녹슨 고철과 함께 묻히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비관적이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있고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방파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실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체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돈 벌 기회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는 분명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소중한 자산까지 애국심으로 같이 침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전시 생존 매뉴얼 3단계를 제시합니다. 메모장을 펴고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첫째, 레드존에서 탈출하십시오.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산업은 이제 투자 금지 구역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저가형 기계 산업에 돈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어 물량을 밀어내는 분야에서는 삼성 할아버지가 와도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중국 기업과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가격 경쟁력만 밀리는 회사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 갖지 말고 가차없이 비중을 줄이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둘째,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숨으십시오. 그렇다면 중국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혹은 따라오기 힘든 분야는 어디일까요? 월스트리트는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바로 바이오와 AI 반도체입니다. 왜 바이오일까요? 약은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산 심장박동기를 몸에 달 수 있습니까? 중국산 항암제를 믿고 맞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의약품 분야만큼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가 공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틈새가 바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또 하나는 AI 반도체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첨단 AI 칩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미국이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미국이 쳐놓은 이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한국의 첨단 반도체는 당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가 아니라 HBM 같은 고부가 가치 AI 반도체에 집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셋째, 적의 적과 손을 잡으십시오. 중국의 성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춘다면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인도와 미국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이미 중국을 떠나 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평균 연령 28세, 정확히 30년 전의 중국이 바로 지금의 인도입니다. 한국의 낡은 제조업 주식을 팔아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나 미국의 리쇼어링 관련 ETF로 자산을 이민 보내십시오. 내 몸은 한국에 살더라도 내 돈은 가장 젊고 역동적인 나라에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5060 사장님들께 고합니다. 알리와 테무가 1영원짜리 공산품을 팝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국이 절대 팔 수 없는 경험과 서비스를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단순 유통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야 하는 서비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 이것만이 AI와 중국 플랫폼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2 오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IMF의 절망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난 나라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강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차이나 쇼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지만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빠르게 태세를 전환한다면 개인의 부를 지킬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업 신화에 매달려 타이타닉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구명보트에 올라타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배낭을 꾸리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달콤한 희망 고문 대신 뼈 때리는 현실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눈으로 본 한국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